평소에 자주 보던 채널인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삭막하고 외로운 인생살이 중에 이 채널에서 올라오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작성해봅니다. 저는 정말로 평범하디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한 여자였어요. 부모님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사라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살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 온실 속 화초인 것 같았어요. 20살 때 대학을 가고 나서 처음으로 계란 후라이를 해보았으니까요. 야, 너 진짜 계란 후라이 처음 해봐? 무슨 천연기념물이야? 진짜 신기하다 너. 세상에, 어떻게 후라이를 처음 해보냐? 몰라? 나는 딱히 내가 밥 해먹을 일이 없어서 그랬는데? 친구들은 저를 보고 진짜 귀하게 자랐다고 대박이라고 했죠. 저는 몰랐는데 제 대학 동기들이 살아온 삶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정말로 귀하게 자라온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쓱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너네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귀하게 자라온 거 맞네. 저는 제가 자라온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환경인지 깨닫고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운이 무척이나 좋은 편이었으니까요. 이 생각이 강하게 든 이유가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남자친구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대학을 와서 처음 봤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를요. 처음에 대학 연합동아리를 통해서 만난 남자친구는 되게 귀공자처럼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잘생겼거든요. 뭐랄까, 다가가기 힘든 그런 분위기를 풍겼죠. 그래서 저는 조금 다가가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인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한순간에 그 남자한테 훅 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그때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죠. 나는 원래 강원도에 있는 한 보육원에서 자랐다가 경기도로 중학교 때 올라와서 그곳에 있는 보육원에서 살았어. 참 힘들었거든. 거기는 정글이야. 힘 있는 형들이 동생들을 막 때리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육원 다니는 애들은 다 티가 났기 때문에 왕따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어. 저는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정말로 완벽해 보이는 나의 남친도 내면에는 그런 상처가 가득했다니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이야? 나는 오빠가 되게 잘생기고 깔끔하게 생기기도 하고 또 말투 같은 것도 되게 안정적으로 보여서 전혀 몰랐거든. 되게 힘들게 살았구나. 맞아. 그래서 나랑은 다르게 밝고 천진난만하고 순수해 보이는 너에게 끌렸던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사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공유하는 것도 많아질 테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 꺼낸 거야. 나중에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면 네가 배신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야 오빠, 내가 왜 보육원 출신이라도 배신감이 들겠어. 전혀 그렇지 않아. 다만 좀 놀라기는 하겠지.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비밀을 하나씩 공유하면서 더욱더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둘의 사이는 점점 무르익었고요. 오빠는 보육원에서 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성격 자체가 강했어요. 저는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나는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 포기할래. 이렇게 살면 너무 버겁고 삶이 무거운 것 같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현실이나 현재에 집중해서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좋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전을 하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잔잔하고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친은 아니었지요.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하면 돼. 노력하고 시간 들여서 안 되는 일은 없거든. 이런 강인한 성격이었어요.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성격이었고, 그 모습이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닮고 싶었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부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친은 저와 사귀는 중간중간에 대학교 공모전 같은 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상과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오빠의 친구들도 야, 우빈이는 진짜로 난 놈이야. 그렇게 열심히 살고 알바까지 하면서 지원금도 받고 너무 멋있는 것 같다. 진짜 우리도 인정해, 우빈이. 저 자식 같은 환경에서 저렇게 노력하는 거는 뼈를 깎는 노력이거든. 이거는 내가 정말 인정한다. 다른 사람들도 제 남친이 무척이나 강인하고 남자다운 성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강한 남자한테 끌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친에게 푹 빠졌지요.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척박하게 자라온 사람인데 굉장히 성숙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그러는 모습이 멋져 보였고, 이 남자한테 제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제 남자친구에게 성격 정말로 호탕하고 너무나도 진실력 있고 어딜 가든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이라고 하면서 엄지를 치켜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남친이 더 대단해 보였고 감사했지요. 그렇게 거의 6년간의 연애 끝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게 되었고, 남친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친은 건축 관련 학과를 나왔어요. 여러분도 아실 테지만 건축 관련 과는 5년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학교 다니면서 그 긴 시간 동안 공모전도 나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과 인맥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저도 남자친구가 그래서 되게 훌륭해 보였고요. 결국에는 국가 지원 스타트업을 열게 되었고, 그때 고백받았습니다. 연수야, 오랫동안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아무래도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기반을 만들어 놓고 너랑 결혼하고 싶었거든. 정말로 밑바닥에서 시작한 나, 실 한 오락이 걸치지 않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올라올 수 있었던 많은 동력 중에 하나는 너였어. 너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너에게 좋은 남자가 되고 싶었고, 더 높이 올라가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가지고 싶은 남자가 되어서 너를 좋은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런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기다려줘서 나 정말 고마워.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내가 비록 지금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당신이랑 함께 있으면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나를 응원해 줄래? 그리고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줄래? 청혼을 받은 저는 손이 떨리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정말로 고마웠어요. 와, 이런 멋진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다니. 저는 정말로 주저할 것도 없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오빠가 아니면 어떤 남자랑 결혼하겠어. 나에게 온 마음을 주고 내게 정말 온 사랑을 준 오빠에게 나도 헌신할 거야. 오빠, 너무너무 고마워. 오빠, 정말 사랑해.
그렇게 저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연수야, 다 좋은데 아무래도 엄마 아빠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마음에 많이 걸린다. 사랑을 받아본 애가 사랑을 줄 안다고 연수도 그냥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이 그 남자가 좋다고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엄마 아빠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네. 엄마 아빠, 나도 엄마 아빠가 고민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알아. 하지만 우리는 6년 넘게 연애했고 나도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했지만 오히려 힘들게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한 거고 걱정하는 거 아는데 나 믿어줘. 엄마 아빠 딸이 남자 보는 눈을 믿어줘. 그렇게 저는 결혼 허락을 받은 거였어요. 진짜 감격스러웠죠. 참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많은 배려를 해주었기 때문에 오빠와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고 그렇게 오빠랑 저는 앞으로 행복한 나날들만 미래에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아니었지만요.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분통이 터져요. 저와 결혼한 오빠는 초반에 사업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뒤통수를 당해보기도 하고 대금을 제때 안 줘서 회사가 휘청이는 상황이 오기도 했지요. 그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해졌어요. 남편은 굉장히 편안했고요. 걱정하지 마 연수야. 어떻게든 일은 다 잘 풀리게 되어 있고 현재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저를 안심시켜주는 사람이었지요. 참 고마웠고 괜찮은 남자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어려운 시기를 다 견뎌내고 결국에 회사를 조금 더 크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하고 투자금도 받아서 해외에 가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좋은 경매가 나왔나 봐요. 남편이 건설 관련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계약을 따내는 게 가장 중요했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똑똑한 머리를 써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거액의 계약을 따낸 거였어요. 남편의 회사는 잔치가 열렸죠. 직원들 모두 대표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어린 나이에 큰 계약을 따내고 그거 경쟁업체가 그 계약 따낸다고 로비만 거의 1억 넘게 썼대요. 그런데 접대받은 고위층 임원들이 경쟁업체 배신하고 저희 업체 선택했다고 경쟁업체 쪽에서 화가 엄청 많이 났나봐요. 어휴, 하여튼 대표님이 있어서 정말로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맞아요. 대표님이 진짜 저희 회사 먹여 살리시는 것 같아요. 진정한 스타트업 인재입니다. 다들 남편을 존경한다는 말을 하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저는 제 남편이 남들에게 존경받고 칭송받으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너무너무 멋지다. 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만큼 위치가 높아지고 잘 나갈수록 어깨에 쌓이는 짐이 많으니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라는 자리가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정말 쉬운 자리는 아니네.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담배를 입에 대기 시작하니까 이거 끊기 힘들다. 미안해 당신. 아니야 오빠. 내가 오빠 담배 피우는 걸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빠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 지금이야 조금씩 피우겠지만 담배도 내성이 생기면 계속 더 많이 피우게 되잖아. 안 그래? 남편은
언젠간 끊겠다고, 사업만 조금 더 안정되면 꼭 담배 끊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 담배라도 피워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아무래도 담배 피우면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있긴 하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남편은 담배를 입에 대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남편이 좋아하는 양념꽃게랑 딱새우가 들어간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문을 닫고 남편이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계약한 거 아닙니까? 지긋지긋하네 진짜. 이놈의 건설 현장 업계는 어디까지 썩은 거야? 됐고요. 더 이상 그쪽 사람들이랑 연락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의 무서운 목소리는 안방 문을 뚫고 주방까지 다 들렸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안 내고 항상 평정심을 찾는 사람이 내 남편인데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모습은 저도 처음 봤기 때문이었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나 싶었어요. 그때 남편이 안방문을 쾅 하고 열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곁눈질로 남편을 보았죠. 남편은 저에게 당신 미안해. 나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 거의 밥 다 했지? 늦지 않게 들어올 거니까 된장찌개 다 끓이면 식탁에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 미안해. 남편은 그렇게 외투를 챙기고 담배를 피우러 갔습니다. 저는 이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다니까. 에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사업이. 우리 남편이 정말 대단한 거지. 남편이 아니었으면 사업하는 거 이거 견디지 못했을 거야. 저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남편이 담배 피우고 집에 들어오면 오늘 저녁에는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고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보통 남편이 담배를 피우고 온다고 하면 길어도 10분 이내로는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10분, 아니 40분이 흘러도 남편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요. 그렇게 1시간이 흐르고 된장찌개는 차갑게 식고 저의 마음은 불안해졌죠. 별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사람이 한번 걱정되기 시작하니까 생각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슬슬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갔어요. 남편이 항상 담배를 피우던 장소에 남편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한 저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이 사람이 말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속 타서 미치겠네. 아니 진짜 뭐야 이거.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남편 회사 동료들과 직원들에게 전화를 싹 돌렸어요. 그런데 동업자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형이 이번 낙찰건 때문에 경쟁업체에서 협박도 받고 그거 낙찰받은 거 포기하라는 종용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맨날 전화하고 요즘 좀 힘들어한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랑 형이 같이 동업을 한 건 맞지만
거의 형님이 주도적으로 회사를 이끈 거니까 실질적인 대표는 형님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남편이 뭐 바람을 쐬러 갔구나, 신경에 변화가 있어서 답답해서 어디 멀리 갔구나 생각을 했어요. 다시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은 저는 하염없이 식어가는 된장찌개와 꽃게무침을 바라보았지요.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5시 40분에 나간 남편이 12시까지 안 들어오니까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질 않거든요? 이 사람이 그럴 사람도 아니라서 실종 신고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 참 아줌마. 뭐 경찰이 그런 사사로운 것까지 다 해결해주는 곳인 줄 알아요? 아니, 성인 남성이 밖에 나가서 새벽도 아니고 12시까지 안 들어왔다고 신고하는 집이 어딨어요. 어차피 성인 실종 신고는 만 하루 지나야지 접수받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어디서 술 마시고 있을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저는 경찰의 말에 결국 전화를 끊었어요. 저만 심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심각한 일이 맞았어요. 하루가 지나도 남편은 결국 들어오지 않았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파트 담배 피우는 곳까지 남편이 나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고, 담배를 피우다가 급하게 어디론가 가는 장면을 끝으로 남편의 행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어요. 어딜 가든 CCTV는 있는데 왜 내 남편이 가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만 CCTV가 없는 것인지 정말 화딱지가 나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지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건 아니었어요. 경찰들은 아무래도 원한 관계로 인한 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원한 관계로 지목된 경쟁업체 사람들, 남편이 실종되기 전에 전화한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네들이 아무리 막대 먹어도 그렇지 사람을 실종시키겠냐고, 의심 그만하라고 소리를 빽 지른 탓에 결국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으니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사라졌어요. 남편이 사라지니 미칠 것 같은 저는 집에 뭔 단서라도 있을까 하고 샅샅이 뒤져보았는데 집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남편이 한 달 뒤에 있을 저의 생일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쓴 편지 수십 장, 틈날 때마다 하루에 한 장씩 쓴 그 편지밖에 없었어요. 저 몰래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거였죠. 그걸 보니까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당신,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가족이 없는 내게 가족이 되어주어서 정말 고마워.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에게 헌신할 거야. 이런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자기야, 오빠, 대체 어딜 간 거야?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이유라도 알자. 아니, 이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라도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어. 시간은 흐르고 경찰에서는 이 정도면 이제 살아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로 속이 터졌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대체 왜 이 남자가 어디로 간 곳인지 뭐 단서도 없고 경찰도 참 미스테리라고 힘든 사건이라고 말하니까 더욱더 속이 터져서 죽겠더라고요. 제발 신이 있으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일도 잠시 중단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 남편을 찾으러 다녔어요. 아빠는 요즘 세상에 흉흉해서 어디 배 타고 팔려갔을 수도 있어. 게다가 건설업에서 사위가 종사하고 기존에 있는 건설업을 밀어내고 계약을 따내니 기존 업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눈에 까시겠어 하면서
섬을 돌아다녔어요. 섬에 팔려가서 바보가 된 채로 노예처럼 살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저도 일도 그만두고 남편 찾는다고 적금도 깨고 봉고차 사서 남편 얼굴이 붙어있는 현수막 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발 남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저의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보답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산 쪽에서 남편의 핸드폰이 발견된 것을 제외하고는요. 왜 부산에서 남편의 핸드폰이 발견된 줄도 밝히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게 되었고 저는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까지 남편을 찾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 오빠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렇게 사라질 이유가 없잖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걸렸고 공황장애까지 와서 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혼집도 그대로 비워놓고 엄마 아빠의 집으로 들어가서 보호받으면서 살게 되었고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남편이 보고 싶어서 미친 듯이 눈물이 나오고 공황 발작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게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에 다시 복직하게 되었지요. 여전히 남편만 생각하면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는 있었어요. 제가 죽으면 남편이 살아 돌아와도 만나지 못하니까 그때는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초등 동창들이 만난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는데 다들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눈물이 나도록 서글펐어요. 나도 남편이 실종되지 않았으면 아이 낳고 지금쯤 우리 아이도 초등학생이 되었겠지? 너무너무 서글프다. 마음 아파 죽을 것 같아. 우울했어요. 그래서 홧김에 충동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냥 죽자.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나날들도 끝이 날 거야. 이건 내가 죽어야지 끝나는 고통인 거야. 죽어버리자. 그렇게 저는 다짐을 하고 무슨 정신이었는지 그때 그냥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산을 올라간 것 같아요. 늦은 저녁이었고 한없이 그냥 땀이 뻘뻘 나고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져서 죽을 작정으로 거칠게 산을 올라갔던 것 같아요. 미친 듯이 힘드니까 그냥 올라갈 때는 땅만 보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묵묵하게 산을 막 올라가고 보니까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두컴컴한 새벽에 나 혼자서 이 산 위에 올라와 죽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내 남편은 어디로 간 거지? 하면서요. 하지만 막상 죽을 용기는 안 나대요. 땀을 뻘뻘 흘리니 죽는 것보다는 그냥 살아야겠다. 그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게 축 처진 어깨로 하산을 하는데 저기 옆에 무슨 천막 같은 게 쳐져 있더라고요. 노숙자 같은 사람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희한한 마음에 그쪽으로 가까이 가보았어요. 가까이 간 순간 거기서 사는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제 남편과 쏙 빼닮은 거였어요. 그 남자는 나무 같은 거를 패고 있었고 저의 존재는 모르는 듯 했어요.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얼마나 그 초가집 같은 게 지저분한지 말도 못했습니다. 온갖 산쓰레기들은 그곳에 다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무로 만든 것 같은 한 여인의 형상. 그 여인의 얼굴이 저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제 얼굴에 있는 점까지요.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저는 설마 남편? 아니겠지? 싶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저기요 하고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인 것인지 이상한 말만 했어요. 우주의 힘을 빌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말들을 했죠. 저는 뭔가 느낌이 쎄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산 중간에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 사는데 이분 이상하다고, 뭔가 실종된 사람 같은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요. 그렇게 동이 트고 산 구조대원들이 출동해서 그 남자를 잡았습니다. 그 남자는 여기서 3년 정도 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인계된 그 남자는 수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세상에 피검사랑 유전자 등록을 했는데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남편 실종되고 나서 실종신고 유전자로 등록했는데 일치한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에서 발견한 그 남자가 제 남편이 맞았어요. 수사를 진행한 형사는 그러더라고요. 남편분이 지금 조현병 증상이랑 머리를 심각하게 다치셨던 흔적으로 인해서 언어에 장애가 왔어요. 일단 지금은 저희가 대학병원에 넘겨서 정신과 치료랑 언어 치료를 받게 하고 있고요. 한 달 정도는 정밀검사와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고 그 이후에 약을 먹으면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해서 지금은 병원에 계십니다. 지금 수사한 걸로 봐서는 경쟁업체에서 이제 남편분을 납치해서 머리랑 몸을 가격한 다음에 섬에 팔아 넘긴 것 같아요. 남편분이 계속해서 섬 이야기를 하고 강목 이런 단어들을 수없이 반복하거든요. 하여튼 일단 수사는 더 진행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알고 보니 남편은 그날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건설업체 깡패들한테 잡혀서 두들겨 맞고 팔려나간 거였어요. 남편이 없으니 당연히 그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그 계약을 경쟁업체에서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크게 다친 남편이 바보가 된 채로 섬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예전에 뉴스에서 섬 노예 사건을 크게 다룬 것 때문에 반강제로 섬에서 나와서 혼자 길거리를 떠돌다가 산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그런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저를 찾은 거였고 그래서 그리운 마음을 나무에 그려낸 것이었죠. 정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를 사랑한다던 남편. 정말로 실종되고 나서도 저를 잊지 못해 애타게 찾은 거였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난지 몰랐어요. 너무나도 불쌍하고 남편이 가엾고 정말 그동안 죽지 않고 살길 잘했다. 나 잘 버텼다고 하늘이 내게 산으로 가게 해서 우리 남편을 발견하게 만든 거구나 싶었어요. 10여 년 전과는 얼굴이 많이 달라지고 상한 남편이었지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멋진 남편이었어요.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찡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남편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조현병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언어장애도 치료받으면서 조금씩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용의자가 특정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는 다시 진행되었어요.
참 다행이었지요. 그렇게 가해자는 특정되었고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조금씩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연수 아니야? 연수. 아주 느린 목소리로 찬찬히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야, 나 맞아, 자기야. 어떡해. 살아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워.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 신혼집 팔지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 어디서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이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그래도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남편의 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진짜 울다 못해 눈이 퉁퉁 부어서 안 떠질 정도였죠. 하여튼 그렇게 남편은 다시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수, 내 사랑, 연수 만났다, 연수.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남편의 얼굴을 감싸며 저는 당신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나아간 것처럼 나도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 거야. 그리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강해질 거야. 이제는 내 차례야. 나의 사랑을 보여줄 차례야. 여보, 사랑해. 이제 우리는 다시 떨어지지 말자. 알겠지? 저는 남편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인지 능력과 머리가 다쳐서 아직은 온전한 성인의 대화를 할 수 없었던 저희였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의 품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저희 일주일에 2번씩 정신과 상담 그리고 언어 치료를 받으러 대학병원에 가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약을 먹고 상담과 치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남편의 상태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지 예전 기억도 돌아오고 의사 표현도 확실히 할 수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심. 남편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제가 인내심하면 정말 빠지지 않지요. 여튼 그렇게 저는 지금 남편을 위해서 살고 있고 이제야 뻥 뚫린 마음이 온전히 꽉 채워진 것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남은 인생 우리 남편과 함께 한번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보려고요. 힘들었던 과거들,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당차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보렵니다. 이제 저의 가족 응원해주세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봐야지요.